네, 앞으로 미국을 무비자, 즉 전자여행 허가제라고 하죠. 이 이스타를 통해서 방문하려면 지난 5년간의 개인 SNS 기록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자, 전자여행 허가제. 한국에서는 뭐 이스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은 뭐 에스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편리상 일단 이스타라고 할 테니까 전자여행 허가제. 자, 세관국경보호청 CBP는요, 어제 연방 관보를 통해서 이스타 신청 시에 SNS 정보를 필수 제출 항목으로 선정한다라고 하면서 이 항목에 따라서 이스타 신청자는 지난 5년간의 SNS 계정을 모두 싹 다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도 아니고요. 지난 5년간의 SNS 기록을 모조리 다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타는 그 요건에 맞는 방문객들이 번거로운 비자 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최대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90일간 이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서 미리 받아오는 전자 여행 허가서이잖아요. 자, 이 제도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뭐 한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영국 등 한 40개국 정도 되는데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여기 해당되니까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 이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타 신청자에는 이제부터 앞으로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추가적인 서류, 추가적인 개인 기록을 다 제출해야 하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개가 넘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 5년간 사용한 나의 모든 전화번호. 그러니까 내 핸드폰 전화번호 당연히 포함되고요. 뭐 집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다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 5년간 내 전화번호입니다. 두 번째, 지난 10년간 사용한 나의 이메일 주소. 10년 전에 뭐 한 9년 전에 내가 다른 이메일을 사용한 게 있다라면 지금은 사용 안 하지만 그것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메일로 이제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이메일로 내가 사진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 보낼 때 내가 사용한 그 컴퓨터의 IP 주소. 그러니까 뭐 어디 몰래 무슨 PC방 같은 데 가서 뭐 보내고 뭐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차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메일로 무언가 사진 같은 거 보냈을 때 그 보낸 나의 IP 주소를 또 보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가족 구성원 이름. 여기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이란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그다음에 자녀 싹 다 포함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심지어는 형제, 자매까지 포함됩니다. 그 이름 다 제출해야 되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지난 5년간 그 가족 구성원들의 전화번호 싹 다 제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가족 모두의 생년월일. 일곱 번째, 가족 모두의 출생지. 여덟 번째, 가족 모두의 현재 주거지.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얼굴 또는 지문 또는 DNA 홍채 등 이걸 뭐라 그러냐 생체 인식이라 그러잖아요. 생체 인식 정보. 요건 이제 해당자 본인의 것만 해당됩니다만은 얼굴, 지문, DNA, 그다음에 눈동자, 홍채 등 생체 인식 정보를 다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지난 5년간 나의 직장 연락처. 직장을 바꾼 적이 있으면 옛날 연락처까지. 자, 그리고 끝으로 11번째, 지난 10년간 직장 이메일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BC라는 캠페인에서 일했으면 뭐 david at abc.com 뭐 이렇게 쓰잖아요. 내 개인 뭐 저 이메일 주소는 뭐 davidsong at gmail.com 뭐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회사에서 회사 이메일 쓸 때는 뭐 gmail.com 뭐 hotmail.com 이런 거 안 쓰고 그 회사 이메일을 쓰잖아요. 그것까지 다 제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CBP는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앞으로 갖겠다. 그리고 60일 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거의 기정사실 시행되는 건 확실합니다. 자, 이번 조치로 해당 국가 사람에 대한, 즉 한국은 한국 사람에 대한 미국 입국 요건이 강화됐고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방문을 위축시킬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서 뭐 여러 가지도 강화한 바 있죠.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의 수수료는 무려 100배를 인상했죠. 그리고 이번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이스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신청해야 되는데 그 신청 수수료는 기존에는 $21였는데 요거는 이제 $40로 또 인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수료는 오르고 내가 제출해야 될 서류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나의 SNS 기록은 뭐 거의 뭐 발가벗겨지다시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싹 다 제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카톡 이런 것도 내가 카톡 나의 계정 아이디는 뭐다? 비밀번호는 뭐다? 이런 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카톡을 통해서 혹시 미국 정부에 해로운 어떤 내용이 오가지 않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함이니까 싹 다 제출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의 불편이 좀 커질 전망입니다. 아니 뭐 불편을 넘어서서요. 이제 무슨 특별한 뭐 중요한 비즈니스가 여기 미국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면 뭐 단순히 관광 또는 뭐 단순히 지인이나 무슨 친구 방문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SNS까지 싹 다 제출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미국에 오겠다라는 사람 그런 한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뭐 좀 걱정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이 상당 부분 좀 위축될 것만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출해야 될 것 제가 11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 또는 한국에 뭐 연락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11가지 좀 잘 추스려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말입니다. 이달 12월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소셜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핵심 항목을 확인하기를 바란다라고 사회보장국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잘못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연말이 가기 전에 소셜 오피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잘못된 거 없는지 또는 뭐 업데이트 할 게 없는지 이걸 꼭 확인해라. 그걸 12월이 가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사회보장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공식적으로 연말 체크리스트를 뭐 제공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전문가들은 12월 31일 이전에 중요한 항목을 점검해야 내년도에 그 지급 오류나 무슨 뭐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 또는 보고 누락 문제 이런 걸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야 할 항목은 개인 소득 기록입니다. 소셜연금은 근로자의 최고 소득 연도 35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셜연금은 근로자의 최고 소득 연도 그 35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을 잘못 기재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난 오랜 뭐 기간 동안에 내가 세금 낸 적이 있지만 그걸 가장 낮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소득 연도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을 잘못 기재하거나 또는 소득을 누락하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가 십몇 년 전에 월급 얼마 못 받을 때 또는 뭐 비즈니스 할 때 매출 얼마 없었을 때 그때께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걸 기록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잘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자, 사회보장국은 마이 소셜 시큐리티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 소득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요. 1월 이전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그 세금 원천 징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국도 그 1월 이전에 자신의 세금 원천 징수 여부를 점검하라라고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연금 수령액에서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양식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양식 이름은 W4V라는 양식을 제출해야 소셜연금 수령액에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 신청 처리는 사회보장국이 물론 합니다만은 이 원천징수 규정은 국세청이 관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폼을 국세청에서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 장애급여 수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사회보장국은 지급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나 전화 또는 지역 사무소의 방문을 통해서 근로 활동과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웹사이트를 하는 것도 좋고 뭐 전화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직접 사회보장국 그 오피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있죠. 그분과 앉아서 직접 거기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상담할 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주고 또 업데이트 할 거 있으면 뭐 업데이트를 그 자리에서 내가 보는 내 앞에서 그 자리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담 딱 끝나면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미 업데이트가 그 순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 방문해서 하는 것을 가장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은행 계정에 변경 사항이 있다라면 즉시 또 신고를 해야 수령금이 다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말이 가기 전에 마이 소셜 세큐리티 계정 정보를 누구나 한 번씩 꼭 들어가셔서요. 이상이 없는지, 또 내 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시간이 좀 남으시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자, 사회보장국 SSA 그 웹사이트에는요, 소득 기록과 예상 연금액, 그리고 뭐 지급 일정, 그리고 새해에 바뀌는 정책 등등에 대한 각종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각종 정보를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빠르게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마이 소셜 시큐리티를 확인하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좀 숙제를 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시간이 좀 더 남으시는 분들은 아예 뭐 웹사이트 가서 뭐 그러느니 아예 사회보장국 그 예약을 하든지 아니면 뭐 가서 조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좀 싫으시죠, 사실은. 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는 뭐 그런 데 가면 보통 뭐 1시간은 기본이고요. 1시간 반, 막 2시간 이렇게 기다리니까 직접 방문을 가능하면 안 하고 이제 뭐 웹사이트로 하려고 하는데 조금 외곽 지역으로 가면 또는 타주나 이런 곳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안 기다리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 1시간 남짓 이렇게 뭐 기다리게 된다면 가서 이름 적어 놓고 뭐 번호표 받아갖고 1시간 정도 제 영상을 보시든지 유튜브를 보시든지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조금 있으면 1시간 금방 가니까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준이 어제 금리 결정 회의체 FOMC를 했죠. 그 FOMC 끝나자마자 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난 수요일 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향후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모드를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금리 인하 결정에 3명의 위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면서 그 위원 간의 그 내부 의견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을 가감없이 공개를 했습니다. 인하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좀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까지 다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다음번 회의 때는 또 인하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걸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FOMC는 이번 기준금리를 3.50 내지 3.75 구간으로 내렸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3.75 내지 4.0 구간이었는데 이번에는 3.5 내지 3.75 구간으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문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은 정도와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도와 시기를 고려해야 된다. 정도라는 것은 뭐 각종 지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인지를 그걸 보겠다는 거지만 시기라는 것은 이제는 너무 성급하게 인하를 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좀 신중하게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하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소위 매파적인 인하 입장을 이번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매파적인 인하 입장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죠? 예, 쉽게 말해서 향후 금리 인하는 더욱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흔히 이제 뉴스를 듣다 보면 금리를 인하할까 말까 뭐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매파니,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뭐 누구는 매파니, 누구는 뭐 비둘기파니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용어들이 나올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매파라는 것은 금리 인하에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우 신중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비둘기파라는 것은 금리 인하에 매우 호의적인 그런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번 회의 결과는 그 연준 결정 간에 연준이 결정을 내리는 그런 회의 도중에 의견이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갈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매파의 의견이 3명 이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매파 성향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매파 싫어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해라 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파를 내보내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연준 의장도 새로 임명할 예정인데 그 새로 임명할 연준 의장도 비둘기파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번 회의에서 제프리 슈미드라는 이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그 금리 인하에 반대하고 금리 동결을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비둘기파, 즉 인하에 우호적인 성향의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이사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뭘 반대했느냐? 금리 인하에 반대한 게 아니라 뭘 반대했느냐? 더 인하해야 된다. 0.25%포인트 인하라는 그 숫자에 반대했어요, 이 사람은. 그 인하를 반대한 게 아니라 요 정도 갖고 안 돼. 더 많이 인하해야 돼. 이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0.25 인하에 반대하는 아주 어찌 보면 좀 흥미로운 반대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이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뭐 이번에 0.5%포인트 인하하고 다음번 회의 때 또 0.25 내지 0.5% 인하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스티브 마이런. 비둘기파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임명한 최측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임명한 자신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둘기파를 좋아합니다. 인하에 매우 우호적인 그런 사람은 좋아합니다. 자, 연방 행정부가 주한 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제약을 두는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 최종안을 어제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방 수권 법안은 어제 그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대 반대 112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되는데 뭐 상원에서 통과될 건 기정사실화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그 내용, 뭐 흥미롭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한인들에게 그 관심이 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이제 주한 미군과 관련된 그런 대목인데요. 이 하원을 통과한 이번 국방 수권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을 줄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왜냐하면 이제 무슨 일을 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감축하는데 돈이 왜 필요해? 늘리면 몰라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뭐 그럼 그 인원을 뭐 5,000명 감축한다. 그럼 5,000명을 바로 미국 본토로 데려올 것인지 아니면 뭐 필리핀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뭐 일본으로 보낼 것인지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결정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연구가 필요하고 리서치가 필요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연구 용역을 줘야 되는 용역비 돈 들어가고 또 연구 인력 에 또 돈 들어가고 뭐 시간과 돈이 다 들어가죠. 무슨 일을 하려면 뭐 그렇게 줄이는 데에도 결국은 돈이 가는데 그 돈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감축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리서치나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늘리든 줄이든 돈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현행대로 주한미군을 28,500명으로 유지하라. 뭐 이 얘기를 결국은 예산 쓰지 마라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주한미군 그래서 이제 결국은 28,500명이 최소한 앞으로 내년 이맘때까지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헐리우드의 명가 워너브라더스 그 인수전이 지금 치열한데요. 넷플릭스가 인수를 하기로 지금 뭐 뉴스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 뉴스가 결국은 이제 허황된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그 인수전이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2파전으로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하면서 지금 뜨거운 감자까지 하나 나타났습니다. 뭐냐? 바로 CNN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NN도 함께 매각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CNN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왜냐? CNN이 바로 워너브라더스에 소속되어 있는 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CNN에 대해서 현재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매우 부정직한 집단이다 라면서 그 집단이 계속 운영되게, 즉 CNN이 계속 운영되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CNN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함께 다 매각돼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CNN을 좌파 편향적이다, 페이크 뉴스다라면서 계속 비판해 온 건 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가 그 워너 브라더스 그 거래에 반대할 것임을 시사한 셈입니다. 뭘 반대냐? 넷플릭스가 지금 상태대로, 지금 조건대로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는 걸 반대하겠다라는 걸 표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넷플릭스가 지금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느냐? 워너브라더스의 그 스트리밍 채널이 있습니다. HBO Max라고. 그 HBO Max만 72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뭐냐? 워너브라더스의 HBO 그것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워너브라더스의 CNN을 비롯해서 전체 회사, 자회사라 모든 전체 회사를 싹 다 한꺼번에 그냥 원키로 다 매각하는 걸. 나는 그걸 원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CNN까지 팔려나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뭐 CNN이 팔려나간다고 해서 뭐 CNN이 뭐 뉴스가 바뀌고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회사가 매각되고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안에 뭐 직원들도 좀 바뀌고 임원들도 다 교체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CNN의 어떤 좌편향적인 그런 게 좀 바뀌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겁니다. 자, 앞서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의 그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를 7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워너브라더스 전체 매각과 관련된 이제 2라운드가 지금 돌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전체를 다 매각할 것이냐? 이건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게 파라마운트입니다. 파라마운트가 CNN까지 포함해서 워너브라더스 회사 전체를 인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딱 맞는 거래 조건이에요. CNN까지 다 매각이 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넷플릭스가 떨어져 나가고 파라마운트가 인수를 통째로 이제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나는 찬성한다.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걱정되는 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인수 의향서를 다 서류를 서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정부가 승인을 안 하는 일이 발생해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이 거래가 불발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래가 불발될 경우에 그 넷플릭스는 58억 달러를 위약금으로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넷플릭스는 지금 완전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가 넷플릭스 월 구독료 올린다고 나서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저도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투자자나 넷플릭스의 주가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도망가고 있어요. 넷플릭스의 그 신용도가 막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가 떨어질까 봐 또는 넷플릭스가 58억 달러가 막 빠져나갈까 봐 지금 넷플릭스의 그런 그래서 이제 신용도도 넷플릭스 신용도도 원래는 A였는데 지금 현재는 한 며칠 만에 BBB로 신용도도 강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좀 걱정인 그런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베네수엘라 쪽에서는 납포됐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군사력 시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마약 운반용으로 의심되는 선반을 격침시키는 등 뭐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90여 명이 사살되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있었던 한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방금 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일들도 함께 다 진행 중에 있고 나중에 보면 더 진전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일들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여하튼 베네수엘라의 대형 유조선이라는 게 뭐예요? 엄청나게 큰 선박인데 그 선박에 거의 그 크기만큼 그 커다란 기름 탱크가 있어서 그 안에 석유, 뭐 원유, 뭐 이런 기름을 싣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그게 돈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유조선을 억류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찌 보면 납포? 뭐 그런 겁니다. 베네수엘라 측에서는 뭐 납포라고 얘기할 만한데요. 이 대형 유조선이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미군 헬기가 두두두두두 하고 나타나더니 그 유조선 위에 딱 선회하다가 거기서 밧줄이 몇 개가 쫙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밧줄에서 또 그 해병대가 됐을지 미국 특수부대 부대원들이 쫙 내려오면서 그 유조선 위로 순식간에 수십 명의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쫙 배 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배 선원들을 다 제압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를 납포, 억류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유조선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억류 이유에 대해서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 기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대통령님,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양의 엄청난 양의 오일이 있을 텐데 그 오일, 그 원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씩 웃으면서 아마도 그 안에 있는 오일은 전부 우리가 가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무슨 이유로 이제 억류했는지, 그걸 이제 곧 발표를 할 텐데요. 한편 베네수엘라는 지금,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뭐 그 배 한 척 기름 좀 뺏긴다고 큰 문제 없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닙니다. 이라크?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바로 이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하루에 약 10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다. 이유는 뭐냐? 미국한테 지금 잘못 보여서 그래요. 미국하고 지금 원활한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지금 그 가난에서 허덕이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그 국영 석유 회사는 자기들이 원유를 파내도 이거를 국제적인 시장, 국제시장, 정식적으로 인정받는 어피셜한 국제시장에 나와서 이걸 팔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캐내봐야 이거를 제대로 된 공식적인 시장에서 못 파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일종의 뒷거래로, 블랙마켓 뒷거래로, 근데 뒷거래로 그런 걸 살 나라가 또 몇 나라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뒷거래로 중국에다가 아주 헐값에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팔아봐야 얼마 돈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엄청나게 석유가 많고 엄청나게 파내도 별로 돈이 안 돼서, 그리고 그 나라도 그거 석유 좀 팔아서 버는 돈 외에 그 나라에 제조 기술이 있어요. 무슨 컴퓨터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교육 수준도 낮고 돈 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땅 파서 석유 파서 그걸 뒷거래로 헐값에 팔아서 그거 갖고 먹고 사니까 지금 가난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척지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소위 말해서 미국의 제재로 정식 시장에 나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뒷거래로 중국에 또는 제3국가에 헐값에 석유를 팔면서 겨우겨우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조선 하나 미국에 뺏겼다고 해서 베네수엘라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또 파면 있으니까. 다만 이제 미국이 어떤 이유로 베네수엘라의 이 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는지 그 부분은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곧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하튼 미국이, 즉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은 어제 백악관이 최근에 공개한 국가안보 전략에 북한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라면서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덜 중요하게 취급한다라는 점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민주당이니까 현 공화당 정부에서 나온 그런 전략이나 문서, 보고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100% 찬성해 주지 않을 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한인 의원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한반도 관련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앤디 김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 그러니까 새로 발표한 겁니다. 내년에 쓸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이 한반도처럼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 이 자원을, 그러니까 인력 자원, 많은 사람들을 빼내서 잘못된 곳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곳으로 보내는 등 한반도에 대한 어떤 무게중심이 많이 약해질까봐 본인은 개인적으로 매우 걱정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새로운 국가 전략이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라면서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이는 미국의 위상을 글로벌 강대국이 아닌 지역 강국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또 미국과 동맹국들을 매우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어서 우려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공화당 정부에 대한 민주당 쪽의 시각, 민주당 쪽의 평가니까 뭐 그렇겠구나라고 일단 우리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앤디 김 의원의 다른 얘기를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전해드렸죠. 앤디 김 의원이 본인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직접 공개를 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평생 알츠하이머를 연구하던 유전 과학자였는데 본인이 알츠하이머에 걸리셨습니다. 라면서 차에서 혼자서 이게 영상에 올리면서 울먹울먹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앤디 김 의원은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결국 앞으로 의사가 말했듯이 몇 년 동안 지옥 같은 그 터널을 빠져나가야 할 텐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다른 사람도 함께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팔로우업된 얘기를 어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상원에서 연설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서 이민 온 나의 아버지의 알츠하이머 스토리 뭐 다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건강보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현행 건강보험 체제로는 이렇게 알츠하이머가 걸렸다든지 또는 노령층이 돼서 시니어가 어떤 병이 걸렸든지 했을 때 첫째, 의료 혜택을 받기가 너무 어렵고 둘째, 그 시니어들의 건강 돌봄 서비스를 왜냐하면 그 앤디 김 상원의원의 아버지도 그 요양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둘합시켜주고 나오면서 그 파킹랏에서 영상을 올린 그걸 봤는데 그래서 의료 혜택을 받거나 시니어들의 건강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하는 게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라면서 건강보험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 얘기를 자신의 아버지 얘기를 함께 하면서 공개적으로 연방 상원 연설에서 어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 몇 명과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기자 간담회에서도 앤디 김 의원은 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앞으로 내 정치 그 라이프를 걸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의료 및 노인 돌봄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원래 이 앤디 김 상원의원이 뭐 아시아 태평양 아태 지역 뭐 안보위원회 뭐 이런 또는 뭐 상원 군사위원회 또는 상원 그 아시아 뭐 위원회 또는 외교위원회 이쪽에 그 주로 그 많이 일을 했던 그쪽에 장기가 있는 그런 의원인데 앞으로 이 앤디 김 의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좀 자신의 주 종목을 좀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많은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노인 돌봄 제도 개선이나 또는 시니어들의 의료 혜택에 대한 개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나의 상원의원 그 라이프를 바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앤디 김 의원이 어쩌면 연방 상원 뭐 의료개혁위원회 뭐 이쪽으로 좀 소속 위원을 좀 바꿀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강하게 했습니다. 본인이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그런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자, 프로 골프 대회가 많이 있죠. PGA 대회, 뭐 무슨 대회 많이 있는데 한국 기업이 스폰서하는 그런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뭐 현대 무슨 대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현대 오픈 뭐 이런 대회도 있는데 한국의 그 CJ 그룹이라고 있죠. CJ 그룹이 스폰서하는 PGA 그룹 그 PGA 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CJ 컵 이라는 대회입니다. 자, 이 더 CJ컵 이 바이런 넬슨 대회가 올해 PGA 투어 베스트 타이틀 스폰서상을 받았습니다. 스폰서를 쓰는 그런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돈을 대고 스폰서를 쓰는 건 뭐 기업마다 당연히 하는 거지만 또 뭐 돈을 얼마를 댔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브랜드를 그 기업의 브랜드를 잘 알렸는지 뭐 이걸 평가해서 매기는 건데 CJ컵이 그 브랜드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효과, 마케팅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상은 스폰서의 정체성과 철학이 그 대회 운영 전반에 얼마나 깊이 있게 또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잘 마케팅을 했는지를 평가해서 수상 기업을 정합니다. 자, 대회 타이틀 스폰서인 CJ그룹은 이 대회에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더 CJ컵 대회가 치루어졌을 때, 뭐 이미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한식을 포함해서
K 음악, 뭐 K 뷰티 등 다양한 K 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그 골프장, 그 대회장에 만들어 놨어요. 클럽하우스 옆에다 커다랗게 더 CJ 하우스라고 해서 K 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거기서 한국 K 팝도 듣고 뷰티, 뭐 화장품도 발라보고 그다음에 또 음식도 맛보고 하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빅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CJ컵 이게 베스트 스폰서 타이틀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게 된 데에 CJ의 구세주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 카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 손녀가 아주 구세주적인 역할을 했어요. 왜? 이 카이 트럼프라는 손녀,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가 그 대회를 하면서 거의 그 CJ 하우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리아 하우스죠. 그 CJ 하우스를 가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한국 음식 너무 맛있어요. 나는 K-팝을 원래 좋아해요. 나는 한국 화장품 발라보니까 환상적이에요. 이제부터 한국 화장품만 쓸래요. 막 이렇게 가감없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빅 히트를 친 거예요. 빅 뉴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크게 화제가 되면서 CJ컵이 야, 브랜딩, 마케팅 잘했다. 뭐 이래서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골프 선수로도 활약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 카이 트럼프는 평소 관심이 많이 있었던 한국 문화를 거기 가서 그 대회에 가서 CJ 하우스에 가서 직접 경험하면서 너무 즐거웠으며 한국 음식도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CJ컵이 베스트 스폰서서 돈 제대로 쓰고 마케팅 제대로 한 그런 회사로 이번에 선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지난 8일 밤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 여행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이미 가 있는 한국인 여행객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뒤에 이번 주말에 막 가려고 예정하고 있었던 한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여행 전문 네이버 카페에서는요, 일본 여행 시 지진 대처법을 막 물어보거나 또는 막 불안하다라고 토로하는 그런 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출국 예정일 사흘 전인데 그 일본 지진 뉴스를 보고 너무 무서워졌다라면서 가족이 가지 마라 하도 그래가지고 이미 예약금 다 내고 돈 다 내고 예약 다 했는데 가족들이 그냥 돈 잊어버리고 돈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지 마라고 가족들이 자꾸 반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뭐 이런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지난 여름 도카라 열도 때처럼 연쇄적으로 외부 지역에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게 너무 걱정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난 지금 아오모리현 그곳에 여행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심지어 도쿄와 오사카는 이번 지진의 진앙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꽤 먼 곳입니다만은 도쿄와 오사카를 여행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뭐 후발 지진, 여진 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하면서 일정을 미루겠다, 한 두어 달 뒤로 미루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지진 발생 시의 행동 요령 뭐 이런 게 많이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가장 흔한 건 이런 거죠. drop, cover, hold on. drop, 낮추고, cover, 덮고, hold on, 잡고. 이런 원칙이 일본에서는 지금 크게 유행되고 있습니다. 낮추고, 덮고, 잡고. 미국에서는 뭐 drop, cover, hold on이죠. 자, drop, 책상이나 테이블 아래로 낮춰서 피할 것. 그리고 cover, 피한 다음에도 가방이나 무슨 두꺼운 책 같은 걸로 머리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프로텍트 할 것. 그 다음에 hold on, 무언가를 꽉 잡을 것입니다. 자, 이건 뭐 미국에서도 해당되는 얘기죠. 특히 이제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도 이건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게 있죠. 바로 쓰나미. 그래서 이제 그 올라오는 글을 보면 특히 쓰나미 우려 시에는 해안을 빨리 벗어나서 최소한 3층 이상 되는 높이의 건물로 피신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여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글 맵에 들어가서 그 자기가 여행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진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그걸 미리 찾아놔서 다운받아 놓고 위치를 확인한 후에 일본 여행을 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조언으로 온라인에서 돌고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안에 한국의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또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가
올랐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90등, 90위, 그리고 최수연 대표는 91위. 이렇게 나란히 우리 한국 여성들이 90등, 91등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브스가 어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에서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은 지난해에는 85등이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내려와서 92로 조금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는 지난해에는 99등이었는데 올해는 91등으로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포브스는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물론 보고 그다음에 언론에 얼마나 잘 노출되는지 그런 부분 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 그리고 그의 정책은 뭔지 그의 경영 철학은 뭔지 또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아주 등등등 여러 가지를 주요 지표로 해서 매년 세계 여성 파워 100명을 선정합니다. 이거 미국이 아니고 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00등 안에만 들어가도. 한편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100등이 저는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 눈길을 100등이 꼽았어요. 100등은 누구냐? 아니 누구가 아니라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받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디먼 헌터스의 여성 제작진과 여성 출연진이 공동으로 조직체로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캐대헌의 여성들 이라는 이름으로 포브스가 100등으로 그들에게 줬습니다. 100등을 보면 캐대헌의 여성들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포브스는 캐대헌의 여성들에 대해서 거의 무에 가까운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 가까운 그런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한 이 여성 그룹이 올해 가장 큰 문화 현상인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다라면서 지난 6월에 공개 직후에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영화로 이들이 만들어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캐대헌의 여성들이라면서 이 K-pop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은 뭐 감독, 제작자 다 여성이죠. 매기 강이라는 분 그리고 거기 나오는 골든이라는 그 음악 만든 사람 이재 이름이 이재예요. 한국에서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그 걸그룹으로 데뷔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발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실망하고 그냥 캐나다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이렇게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감독과 제작자는 매기 강이고요.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은 또 직접 불렀어요. 본인이 이재라는 또 한인 여성. 다 여성들이 만든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대박을 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이런 작품을 만든 그 여성들. 그래서 캐대헌의 여성들이라고 했고 100등의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글로벌 미식 평가 플랫폼이 발표한 또 순위가 있는데요. 이거는 세계 맛있는 100위가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세계 최악의 음식 100선을 발표했습니다. 100개 아이템. 그 중에 이제 한국 음식 4개가 포함됐습니다. 여기는 뭐 포함이 많이 안 될수록 좋은 건데 한국 음식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한국 음식은 홍어 같은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접하기 좀 거북하긴 하죠. 강한 향으로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홍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또 뭐 우리 미국에서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콩나물밥 그리고 두부전 이렇게 3개죠. 그리고 하나는 추가적으로 뭐냐면 엿, 한국의 전통 엿. 요게 또 들어갔어요. 왜냐면 입에 너무 껴서 그런 건지 여하튼 그래서 4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음식 평가 플랫폼 테이스트 아틀라스라는 것은요. 약 45만 명의 사용자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악의 음식 100선을 공개했습니다. 자, 1등 하나만 말씀드리고 바로 한국 음식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최악의 음식 1등에 오른 음식은요. 네, 아이슬란드에 있는 요리가 차지했는데 저도 알고 나니까 나도 여기 한 표 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자, 올해 1위에 오른 요리는 아이슬란드의 스비드라고 불리우는 음식인데요. 이 스비드라는 음식은 뭐냐면 참 이거 좀 말씀드리기도 참 버겁습니다. 양의 머리를 이게 양의 머리만 잘라서 양의 머리를 불에 그을린 뒤에 이걸 또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나눠서 불에 구워서 내오는 음식인데 아이슬란드의 전통 음식이래요. 이게 스비드. 저는 뭐 당연히 먹어본 적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평가단은 뭐라 그랬냐면 실제 맛을 보면 뭐 맛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머리 형태가 너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 이런 그 비주얼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최악의 음식 1위를 스비드로 꼽았습니다. 자, 이거 빨리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 음식 말씀드릴게요. 한국 음식 중에서는 이제 홍어가 5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홍어는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한 암모니아 향이 많이 부담스럽고 또 먹은 뒤에도 냄새가 오래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강한 암모니아 향과는 별개로 특유의 질감과 특유의 풍미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과 같이 먹거나 또는 막걸리와 같이 먹거나 아니면 뭐 신김치 이런 것과 다 같이 해서 홍어를 먹는데 아주 맛있게 먹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그래도 아주 꼼꼼하게 정성껏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죠. 홍어 하나만 먹으면 좀 그렇게 먹는 사람은 없죠. 네, 뭐 홍탁이라고 해서 막걸리랑 같이 먹거나 뭐 홍어와 삼겹살이랑 같이 먹거나 그렇죠. 네, 자. 홍어가 51위, 그리고 그 외에 최악의 음식 68위에는 한국 고유의 엿이 올랐습니다. 엿. 여기에 생각보다 68등 좀 높게 올랐어요. 이거는 아마 입에다 넣으면 너무 막 쩍쩍 잘못하면 이빨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81위에 저는 이제 홍어와 엿은 뭐 그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이해는 되는데 81위와 84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81위는 콩나물밥, 84위는 두부전이 올랐습니다. 왜 이거를 그렇게 올렸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그 설명을 안 했고요. 다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콩나물밥과 두부전은 담백한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왜 최악의 리스트에 올랐는지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건강식인 것은 맞다. 뭐 요렇게 좀 찔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양념 콩나물밥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양념장을 곁들여서 먹는 간단한 건강식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찔끔 설명을 부연 설명을 붙이긴 했습니다. 자, 홍어의 경우는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뭐 근처에도 안 가는 등 한국인들에도 호불호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콩나물밥은 왜 최악의 리스트에 올라갔을까요? 특히도 건강식인데 말입니다. 저는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마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네, 뭐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이거 외에는 뭐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 굳이 따져본다면 밥을 이제 숟가락으로 뜰 때 콩나물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뭔가 좀 이상하고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닌가. 그 생각밖에는 저는 들지 않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건 얼마나 맛있고 건강식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평가단도 맛 자체에 대해서는 뭐 긍정평가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최악의 음식 100등 안에 들어갔다라는 게 왠지 뭐 기분 나쁩니다. 이참에 아예 오늘 그 사람들 평가단에서 콩나물밥을 최악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한 그 사람들 보란 듯이 저는 콩나물밥을 해 먹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잘 몰라서 그렇죠. 뭐 우리는 알잖아요. 뭐 몰라서 그렇지 지들 정말 몰라서 그렇지 따뜻한 콩나물밥에 참기름과 간장 이렇게 섞은 거 살살 살짝 뿌려서 그렇게 해서 살짝 비벼서 또는 뭐 안 비비고 그 매 숟가락에다가 참기름이나 간장 살짝 뭐 그렇게 찍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비비기도 하고 비비면은 이제 맛도 그렇지만 이제 식감이나 질감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근데 그게 싫어서 막 비비지 않고 한 숟갈 뜰 때마다 그렇게 살짝 뿌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하튼 그렇게 콩나물밥 따뜻한 밥에 참기름과 간장 섞은 거 한두 방울 탁탁 떨어서 먹으면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말입니까? 정말 쟤들 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그들 보란 듯이 오늘은 콩나물밥 콜입니다. 네. 자, 오늘도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